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정말 신뢰와 사랑이 꼭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면서 꺼림칙한 일까지 일으켰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사는 전형적인 한국인인 40대 여성인데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일을 하고 있는데 AI와 VR을 활용한 교육 도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 공학과 교육학을 복수 전공했어서 정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경영학을 전공해서 모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 하는 일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데 어떻게 만났냐고요? 남편이랑 저는 중학생 때부터 쭉 동창이었어요. 남편이 저랑 성격이 정반대라서 사귀게 된 건데요. 지금은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남편을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고 시모를 남친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냥 남편이랑 시모라고 부를게요. 저는 소위 말하는 범생이었고 남편은 노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책 읽고 그러는 편이었는데요. 반면에 남편은 쉬는 시간이 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거는 사교적인 성격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부침성이 좋으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도 책 봐. 넌 볼 때마다 책 보고 있더라.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오늘은 무슨 책 보는데? 책이 그렇게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면서 친한 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친해져서 남편이 축구하러 갈 때 제가 구경하러 가곤 했어요. 남편이 골을 넣어서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남편한테 축구하는 거 봤다고 축구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남편이 축구할 때마다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반대가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랑 다르게 활발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교적인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던 거죠. 우리 집이 좀 개인주의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위기라서 저도 약간 독하게 자랐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친해지기도 전에 남편이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왠지 모르게 사귈 듯 말 듯 애틋한 관계였는데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집에 가곤 했는데 가는 길에 우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자주 마주쳤었어요. 그중에서 시모 첫인상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었죠. 남편이랑 같이 학교에 가려고 만났는데 시모가 허겁지겁 달려오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애가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먹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어라. 내가 분명히 가져가라고 했는데 애가 고집을 피우면서 안 가져가는 거 있지? 아침에 빈속으로 공부하면 못 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웬 비닐봉지를 건네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머님이 급하게 싸신 주먹밥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 아침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주는 건데? 진짜 창피해 죽겠다. 누가 보면 나 애인 줄 알겠어. 남편이 그때 얼른 가자고 하고 저를 붙잡는 바람에 얼른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돌아섰는데요. 그날은 그렇게 어머님이랑 제대로 대화도 해보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 뒤로 시모랑 남편이 같이 있는 걸 종종 보게 됐어요. 보니까 남편이 어머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게 된 후로 남편 집에 놀러 가서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슬며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출출하지 않냐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저번에 엄마한테 오렌지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게 생각나서 사왔다. 엄마가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줄 테니까 친구랑 나눠 먹어.
이러시면서 오렌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렌지도 그냥 통째로 주신 게 아니라 예쁘게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한 입에 먹기 쉽게 하나씩 떼어서 두셨더라고요. 과일에 붙어있는 하얀 껍질 부분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떼어낸 거예요. 어머님이 워낙 하나씩 예쁘게 떼어 놓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맨날 이런 식으로 해주시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귤이나 오렌지에 하얀 부분이 붙어 있는 게 싫어서 늘 떼어서 먹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렇게 주고 있었어. 이 말을 듣고 정말 섬세하고 다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모랑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마주치면서 느낀 건데 시모가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죠. 시모가 남편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이랑 동창이었으니까 시모가 저까지 참 잘 챙겨주셨거든요. 시모한테 우리 둘이 사귄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친구로 지내다가 분위기가 바뀐 걸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았는데요. 그날은 운동의 날이었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남편이 저한테 도시락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엄마가 네 목까지 도시락을 싸주셨어. 너랑 사귀는 건 모르고 계시는데 내가 맨날 너랑 다니니까 같이 먹으라고 하시더라.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바쁘셔서 도시락을 못 사주시고 항상 돈으로 주셨거든요. 그날 제가 김밥 한 줄을 사와서 그것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셔서 너무 좋았죠. 당연히 저도 어머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렸는데도 무언가 보답하지는 않더라도 감사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 집을 찾아갔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웬일이냐고 하시면서 저를 반겨주시길래 이런 식으로 꾸벅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목까지 도시락을 싸주셔서 감사해서요. 제가 지금은 드릴 건 없지만 엄마가 음식하실 때 옆에서 배워볼게요. 제가 또 배우면 잘하거든요. 다음에 올 때 제가 한 음식 드릴게요. 어머님이 학생이 무슨 요리를 하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 운동회나 소풍 때 제 몫을 항상 싸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도시락에 꼭 그 음식을 넣어서 싸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엄마랑 같이 만든 반찬 가져다 드리고 그랬죠. 그렇게 남편이랑 제가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쭉 연을 이어오다가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는 묘하게 바뀌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결혼한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얘들아,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을 쭉 봐왔어서 잘 알고 있잖아. 어머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변하신 것 같아. 그냥 뭐랄까, 내가 아니라 남편만 챙기는 느낌? 제가 이러니까 친구들이 왜 그런지 알 것 같대요. 이유가 뭔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가 남편보다 잘 벌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님도 내가 남편보다 대학도 잘 나오고 연봉도 높으니까 그렇게 견제하시는 거 있지? 용돈 챙겨주는 것도 나고 생신 때 좋은 선물 준비해가는 것도 나한테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셔서 왜 그런지 알아봤거든? 그런데 글쎄 어머님이 내 뒤에서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떤다는 말을 하고 다니더라. 이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게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친구네랑 똑같이 남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고 학벌이 좋거든요. 시모도 어머니라서 본인 아들이 눈에 더 밟히겠죠. 시모한테도 저는 아들 친구도 아닌 이제 그냥 며느리일 뿐이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잘난 제가 묘하게 얄미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출산하자 시모가 매일같이 애를 봐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손주는 그렇게 예뻐해 주셨지만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시모가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시댁에 갔었는데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걸 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가득한 거예요.
남편이랑 제가 입맛이 극과 극이거든요. 남편은 고기 반찬 위주로 좋아하고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물 같은 반찬을 좋아했고 슴슴하면서 재료 본연의 맛이 나는 걸 좋아했죠. 어머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데 식탁에는 고기에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뿐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결혼 후에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께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숟가락을 들었거든요. 제 입맛엔 음식이 너무 짜서 먹지를 못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한테 너무 짜지? 우리 아들 입맛에 맞춘다고 너를 생각 못했네. 네가 싱겁게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못 먹을 줄은 몰랐다. 다음엔 간을 좀 덜 해줄게. 어머님께서 이러고 마시길래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용돈을 드렸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시모가 식당 서빙 일을 하는데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시부도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신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라고 남편이랑 합의하에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그 돈 봉투를 받고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드리는 용돈보다 돈을 더 드리긴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이럴 거면 미리 말하지 그랬니?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아들만 생각하고 차렸는데 나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면 며느리를 좀 더 생각해서 차렸을 거다. 시모도 아는 거죠. 제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벌어서 이 돈도 거의 제 돈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더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자식 놈 다 필요 없어. 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야.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웃고 말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의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저한테 그동안 잘해주셨던 게 남편보다 잘 벌어서 잘해줬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워낙 어릴 적부터 절 챙겨주셨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한테 더 잘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으로 택배가 도착한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처럼 반찬을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보니까 평소랑 다른 반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용돈을 두둑히 드렸다고 원래는 반찬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보내시더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했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안 보내주시고 남편이 싫어할 만한 것들만 보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동안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보냈으니까 이제 며느리 네가 좋아하는 반찬을 보내줘야지. 며느리 네가 나 생각해서 준 용돈이 있잖니. 내가 집으로 찾아가서 청소도 해줄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러셔서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이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 싶었지만 좋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한테 신세진 것도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없을 때 집으로 찾아와서 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랑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 그래서 나도 며느리 될 애가 들어오면 그만큼 잘해주고 싶었어. 이 반지가 내 시모한테 받은 거고 시할머니도 그 시모한테 받았던 반지야. 며느리들한테 물려준다는 반지니까 꼭 끼고 다녀라.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반지라고 하면서 주시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일단 받았죠. 그러니까 시모가 흡족해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시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님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말도 없이 웬일이세요?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지? 어머님,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설마 남편이 알려준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머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얼른 이 설거지만 끝내고 가려고 했어. 현관문 비밀번호는 우리 아들이 알려준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머님한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집안일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알려준 거야. 당신한테는 퇴근하고 말해주려고 했어. 우리 엄마인데 어때?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불편할까봐 우리 없을 때 가시겠다고 했어. 남편이 너무 해맑게 이야기하는데 어머님 앞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속으로 한숨만 내쉬었죠. 일단 전화를 끊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심없게 일했거든요. 어머님,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집안일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제가 퇴근한 후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그때 제게 이런 식으로 대꾸하기도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있어서 놀라고 불편했지?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라. 나는 설거지 다 해서 지금 나갈 거다. 이러고 저희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말을 싹 다 무시하고 저희 집으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오셔서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잘해주시는 건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에 드리는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인 뒤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시모께서 계속해서 그 정도로 달라고 바라는 건 아닌가 싶을 때쯤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죠. 저도 출근하러 간 다음에 남편보다 먼저 퇴근했어요. 그러나 저녁에 돌아온 남편 얼굴이 창백한데 눈은 시뻘건 게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 뒤로 제가 대답을 재촉하니까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어. 프로젝트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프로젝트 파일을 잘못 전송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잃어버렸고 백업도 얼렁뚱땅해놔서 자료가 반쯤 날아가 있더라. 회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 안 그래도 내 근무 상태가 불성실해서 미운털이 박혀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 남편이 그동안 상사한테 계속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실수까지 하니까 회사가 벼르고 있다가 남편을 해고시킨 거예요. 전 남편이랑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남편이 그렇게 불성실한 줄 몰랐죠. 남편이 또 농땡이 피우면서 남들한테 피해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회사랑 안 맞았는데 당신이랑 애 생각해서 억지로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만둔 김에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 쪽으로 재취직을 알아볼게. 회사 사람들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남편이 회사를 억지로 다녔다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랬어요. 상사가 계속 꼽주고 일 많이 시킨 것도 모자라 커피 사와라, 담배 사와라, 잔심부름을 그렇게 시켰어. 그런데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다니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시를 당하는 거야. 회사의 애정이 싹 사라져서 될 대로 되라 막 일하게 됐다가 이 사단이 일어난 거지. 전 그런 남편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회사에서 부하 직원한테 커피 사와라, 담배 사와라 꼬봉 취급을 하겠어요. 그동안 남편이 참아온 게 대견한 거죠. 그래서 주눅이 들어있는 남편을 이런 식으로 복돋아줬는데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닌 것 같아.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기도 하고 당신이 많이 지쳐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좀 쉬다가 재취직하면 되잖아.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취직해서 저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전 남편 곁에서 응원하며 힘이 되어 주었죠.
남편이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더라고요.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면접을 보고 왔길래 제가 어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이러더라고요. 느낌상 떨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안 뽑아주더라고. 그냥 그동안 뭐 했는지, 어딜 다녔는지, 자기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궁금해하더라. 젊은 애들보다 메리트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을 뽑을 것 같아. 남편이 이러면서 실망한 눈치였는데요. 그 뒤로 남편이 우울해하다가 한동안 집에만 있는 거예요. 재촉한다고 취직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니까 두고 보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불러다가 앉혀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요새 취직 안 된다고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방 안에만 있는 거 알아? 이런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봐.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나가서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사실 아니었나 봐요. 매번 PC방이나 술 마시러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당신이랑 내가 너무 비교가 돼서 큰돈을 벌어온 다음에 당신 앞에서 떵떵거려 보고 싶었어. 그래서 불법 게임에 손을 댔는데 회사에서도 불법 게임을 하다가 걸려서 잘린 거야. 내 손으로 빚을 3억이나 만들어버리니까 생을 마감하고 싶더라. 당신한테 빚을 남기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으니까 용서해줘라.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잘린 게 아니라 근무 시간에 불법 게임을 하다가 걸려서 잘린 거였다니.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남편이 유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남편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남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죠. 여보, 허튼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다잡자. 지금이라도 진실을 털어놨으니까 됐어. 이제는 손 털고 돈 벌면 돼. 우리 같이 차근차근 갚아나가자.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최근에 트럭을 사서 큰돈을 벌었다고 하더라. 내가 친구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당신도 트럭 일 배우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득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본 끝에 제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번 돈 2억 정도를 탈탈 털어서 남편 트럭이랑 영업용 번호판을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사준 것들은 남편이 마음 다잡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차용증을 썼었습니다. 남편이 트럭 일로 전부 다 갚겠다고 하길래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트럭 운전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저는 남편이 운전 일을 잘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됐죠. 남편이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친 후 평소처럼 집을 나섰어요. 저는 늘 그랬듯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이 늦어지는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모한테도 연락해보고 경찰한테도 연락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패닉이 오셨는지 어쩜 좋냐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술 먹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혹시 부부싸움 하셨는가 해서요. 더 기다려보고 실종 신고해보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막 화도 내봤거든요. 그때만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안방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이 트럭 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남편이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써져 있었어요. 여보,
내가 무능력해서 우리 가족을 고생시키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참을 수 없었어. 미안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겠더라. 트럭으로 생각보다 큰 돈을 벌 수 없었고 나보다 돈을 잘 버는 당신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게 슬프더라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 있을게. 당신은 아주 천천히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와.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편지를 본 순간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신고했는데요. 경찰의 도움을 받았지만 남편은 물론 남편의 트럭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 트럭은 남편이 타고 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아무리 유서를 남겼다고 해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남긴 육체라도 걷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계속해서 찾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어요. 경찰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남편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친구의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동안 전단지까지 붙여가며 남편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 트럭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시모와 함께 남편의 흔적을 찾으면서 늘 같은 질문을 되뇌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이가 살아있을까요? 명훈이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너무 무신경했나 봐요. 명훈이 아빠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가 이러면 시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푹 떨구곤 했는데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남편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이 없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남편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요. 법원에서 남편의 사망 선고를 듣는 순간 무너질 듯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전 정말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찾아보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면 남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을 찾지 못하고 남편의 사망 선고를 듣게 되다니. 손발이 파르르 떨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제가 그 당시에 시모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어머님, 지금 이게 꿈은 아니죠. 이제 진짜로 남편을 죽은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좀만 더 찾아보고 기다려보면 금방이라도 남편이 나타날 것 같은데 유서를 남긴 걸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멀쩡히 살아있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때 시모가 슬픈 눈으로 저를 한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러셨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떠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며느리, 너도 이제 미련같이 말아라. 지금부터 우리 아들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머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저 어머님 말에 수긍하며 남편의 사망이 법적으로 확정된 걸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남편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날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였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죠. 어머님도 장례식 내내 힘없이 앉아만 계시길래 전 그런 어머님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장례 첫날이 끝날 무렵에 시모가 저를 가족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시모가 저 몰래 우셨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혼자 마음고생하다가 혼자 사라져버렸잖니. 우리 아들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째서 뜬금없이 어머님 탓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잘못이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면목이 없지만 부조금은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대신 네가 아들의 상속을 포기해주면 좋겠어. 아들이 남긴 빚은 내가 다 떠안겠다는 거야. 너는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 하잖니? 그래서 제가 놀란 얼굴로 시모를 쳐다봤어요. 저도 남편이 남긴 빚이 제 몫이나 다름없다고 같이 책임지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너는 젊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다. 넌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들 빚은 내가 감당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시모가 이러시니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모두 시모에게 떠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제가 남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됐죠. 하지만 시모의 눈에서 결의가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해도 되냐고 되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모가 고민도 하지 않고 저를 토닥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네가 아들을 위해 큰 돈을 썼잖니. 내가 아들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 네가 그동안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며느리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니. 나는 이미 늙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빚을 떠안는 게 맞다 생각해. 네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난 이제 며느리 네가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며느리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아들도 원하는 바일 거다. 어머님이 아주 완고하게 이러셔서 결국 어머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 장례식이 끝날 무렵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슬퍼했거든요. 여보, 진짜로 유서 남기고 가버린 거야? 나 두고 가버린 거냐고.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이렇게 가면 어머님은 어쩌라고.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당신이 말도 없이 일하면 안 되지.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울고 있으니까 시모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자. 나도 멀쩡하게 잘 지내보려고 할 테니까 너도 그래야지. 이제 우리 아들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너만 생각하고 몸 챙기고 마음 챙겨야지.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 살 생각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남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시모랑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는데요. 시어머니께 꾸준히 생활비도 보내고 안부 연락도 간간히 했었어요. 10년 동안 남편을 잃은 그늘 속에서 일만 하고 지내다가 문득 이제는 그만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싶어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집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결혼할 때 시모가 저한테 줬던 반지를 발견했어요. 시모에게 반지를 돌려주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님,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주신 반지가 있네요. 어머님이 주신 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거 어머님께 전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시어머니께서 분명히 시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중요한 반지라고 했으니까 택배로 보내기도 뭐했거든요. 이왕 드리는 거 얼굴 보면서 고향 내려가겠다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잠시 우물쭈물 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집으로 찾아와 줄 수 있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그날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시모께서 이러시길래 제가 가겠다고 했죠. 시모에게 연락해서 시댁으로 갈 날짜를 잡은 뒤 약속한 날 10년 만에 시댁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시댁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어떤 남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뒷모습이 죽은 제 남편과 똑같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슬그머니 따라가 보니 이 남자가 급하게 들어갔는지 시댁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시댁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까 들어간 사람이 시모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까 들어간 그 사람이 이러고 있었어요. 얼른 돈 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안 주겠다고? 나 지금 정상적으로 돈 벌 수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날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 남자가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뒷모습만 남편을 닮은 게 아니라 목소리도 너무 남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남편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현관 쪽을 보고 있던 시모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때부터 시모가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이런 식으로 크게 말하기 시작했죠. 뭐? 또 돈을 달라고? 며느리가 사준 트럭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워놓고 뭐가 잘났다고 자신만만하게 돈을 달래. 네가 불법 게임하다가 진 빚이랑 며느리에게 갚아야 하는 돈 때문에 죽은 척 해놓고 죄책감 느껴지지도 않냐? 심지어 너는 지금 며느리를 버리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께서 이런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남편은 물론 어머님한테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께서 본인 가슴을 팍팍 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는 게 아니었다. 말도 안 되지만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래 죽은 사람이 되어라. 내 아들이랑 며느리는 그렇게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 근데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됐었네. 지금이라도 네가 저지른 짓을 속죄해라.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니까 시모께서 이런 식으로 옛날 일을 쭉 말해줬는데요. 네가 네 장례를 치른 당일에 뭔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냐? 네가 부조금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렸잖아. 그걸로 빚 갚자고. 내가 네 빚 또 안으면 안 되지 않냐고 설득했었는데. 그러면서 시모 입에서 경악할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이 글쎄 어머님 보고 부조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속닥거리고 있었대요. 엄마, 내가 죽은 척하는 와중에 이럴 거야. 자꾸 이러면 나 큰일 난다니까. 내가 진 빚을 좀 생각해줘, 제발. 내 마누라도 새 인생 사는데 우리도 새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이러면서 계속해서 부조금 이야기를 꺼내며 눈을 희번떡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모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냐? 세상에 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양심이 있으면 부조금 일부는 나눠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남편이 시모를 약간 꼬드기는 식으로 말했대요. 어머님이 그러는데 남편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있죠? 엄마, 나 못 믿어. 이제 더 이상 게임 같은 거 안 한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시모한테 안 먹혔나 봐요. 결국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공갈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엄마가 나하고 편먹은 거 전부 다 말한다. 내가 죽은 척 연기를 하는데 동참했다고 하면 엄마도 나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엄마도 똑같이 갚아야 할 돈을 안 갚고 도망간 거나 다름없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전부 다 잃을 거라고 했대요. 시모도 남편 편에 서서 거짓말을 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조금을 모두 다 저한테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빚을 제 트럭을 판 돈으로 갚고 부조금과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청산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시모를 이런 식으로 꼬드기면서 은근히 공갈을 하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마음 변해서 와이프한테 말하면 안 된다. 유서를 남겨둔 거라 보험금은 못 받겠지만 부조금은 엄마가 받은 거잖아.
마누라는 엄마가 이거 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공범된 거나 다름없어. 남편이 이러니까 시어머니께서 꼼짝도 못했다고 하죠. 이후로 남편이 사망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만 하다가 상간녀랑 짜고 시댁에서 돈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었대요. 제가 어머님께 드린 생활비까지 빼앗아 간 건데요. 시모가 저 들으라고 일부러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랑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울먹거리시면서 이런 말까지 해주셨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었는데 네가 전부 다 빼앗아 갔잖니.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그동안 키워왔으니 원. 내가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솔직히 다 털어놓고 싶었는데 나도 공범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며느리에게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차라리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던 게 후회가 되네. 시모가 저 들으라는 듯 바보 같은 판단이었다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시모가 제가 저기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시모가 가리킨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곤 화들짝 놀랐죠. 남편이 점점 요구하는 바가 커져서 시모가 벼르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시댁에 가겠다는 연락을 하니까 시모가 작전을 짠 거예요. 남편한테 바로 연락해서 큰돈이 들어왔다고 꼬셔서 시댁으로 불렀대요. 시모가 넌 이제 끝장났다고 하니까 남편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고 나서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았죠. 야, 이 또라이 같은 놈아. 불법 게임하다가 진 빚이랑 나한테 빌린 돈 안 갚으려고 죽은 척을 해? 마누라는 그렇다 쳐도 네 자식을 두고 그런 짓을 하고 싶었어? 그래놓고 어머님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가 머리채까지 잡을 줄은 몰랐는지 남편이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그때 남편한테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당신이 지금 말해봐. 왜 이렇게 미련한 짓거리를 한 거야?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평생을 모은 돈까지 빌려줬는데 왜 그랬는지 전부 다 털어놔봐. 대체 왜 그랬어? 바람은 왜 피웠냐고. 내가 너에게 트럭 사주고 뭐 해주고 했던 게 전부 다 뭐 때문이었을 것 같아? 네가 좀 생각해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제가 이런 식으로 난리를 피우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얼척없게도 남편이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트럭을 운전하면서 불법 게임을 끊는 게 쉽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 몰래 어떤 여자를 만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 여자 덕분에 불법 게임도 끊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싶었는데 당신한테 말하면 이혼 소송 당할 것 같더라. 이미 빚이 많았고 게다가 당신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까 고민이 됐어. 한참을 고민해보다가 차라리 죽은 사람이 돼서 그 많은 빚들을 안 갚고 소소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랑 만나던 여자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은 그렇다 쳐도 그 여자도 오케이 했다니 쌍으로 정신 나간 년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윽박질렀죠. 그래, 그 바람났다던 그녀는 뭐하는 년인데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거야? 지금 당장 나한테 전부 다 말해. 또 거짓말했다간 가만 안 둘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거야. 제가 이러면서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날 두고 바람까지 피웠고 죽은 척 연기까지 한 거냐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의외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만나던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트럭 운전하면서 자주 들리던 휴게소 직원이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둥바둥 사는 게 묘한 동질감이 느껴져서였어. 항상 나랑 당신이랑 비교하면서 주눅 들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살더라. 그래서 만나다 보니 마음이 깊어져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남편 놈이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미친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욕하고 때리고 난리친 다음에 남편이 허위로 죽음을 위장한 걸 신고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가지고 간 돈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상황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이러더라고요. 남편분이 허위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죄는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실종 사망 선고 절차를 악용해서 재산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종 사망 선고를 받고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법원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실종 사망 선고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사기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서 각종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해줘서 남편을 이 두 가지 죄를 중심으로 고소했죠. 그리고 10년 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거기다가 상간녀 소송까지 해버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소해서 전 남편이란 상간녀가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받기 전까지 저한테 찾아와서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서 드러눕고 다 했지만 저는 절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제가 빌려준 돈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전 남편이 위자료와는 별개로 2억도 저에게 갚게 된 거예요. 전 남편이 우리 집 앞에서 드러눕고 다 하면서 뭐라 빈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아주 추하게 빌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2억이 어디 있어.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돈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봐주라. 너도 이제 살만하지 않아. 원래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래. 나 좀 살려주라. 어? 남편이 귀찮게 저한테 이러면서 제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털어내고 밀어내면서 이렇게 호통쳤어요. 차용증도 있는 마당에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우리 아들 양육비는 어쩔 건데. 나랑 내 자식 버리고 상간녀랑 살려고 죽은 척하는 놈이 너무 뻔뻔하다. 제가 이렇게 전 남편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따지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일침을 날렸는데도 전 남편이 저한테 매달리길래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전 시모가 준 반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전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하니까 내가 준 반지를 돌려받지 않을게. 그러니까 네가 반지를 버리든 팔든 남 줘버리든 알아서 하거라. 전 시모가 또 한 번 사과를 하시면서 이러시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전 시모가 준 반지를 처분했는데요. 그 반지를 처분했던 이유는 전 남편 집안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기로 마음먹어서였죠. 전 시모도 마지막으로 전화로 저한테 이런 말을 남기시더라고요. 며느라, 다시 한번 사과하려고 이렇게 전화했다. 아들이 아무리 공갈했다고 하더라도 시애미로서 며느리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자식이라서 휘둘렸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내가 아들 편에 서서 염치도 없는 거짓말을 했더라.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너무 예뻐하고 어와둥둥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전 시모가 이렇게 사과하시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하시길래 용서했죠. 그래도 전 시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참교육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뒤로 전 이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연락을 끊어낸 상태예요. 전 남편과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아내고 계속해서 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한테 빌려준 2억은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전 남편이 꼼짝없이 갚게 됐죠. 하지만 전 남편이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위자료로 만족해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가 진짜로 골로 가겠어. 제발 내 인생 좀 살려줘라.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2억도 반드시 꼭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받아낼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가족도 속이고 등골 빼먹을 수도 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무조건 믿어주거나 도와주지 마세요. 만약에 도와줄 일이 생기신다면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물론 저처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처럼 촉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육감도 키워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사연글 꼭 자세히 들어주세요.